어머님, 천수라고서 못 봐주겠네. 여기 반포예요, 어머님. 동네 창피하게 이러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 반포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왔는데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시면 아마 다들 뒷목 잡으실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평생 땅 파먹고 산 사람이라 서울 물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 도리는 알고 산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배신감을 맛봤지 뭐예요. 우리 아들 동수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번듯한 직장 다닌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호정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깍쟁이 같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게 봐주려고 노력했죠. 결혼할 때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이랑 시골 땅 일부 판 돈 합쳐서 반포에 아파트 하나를 해줬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뒀지만 사실상 아들 부부 살라고 준 집이었죠. 저는 시골집이 편하니까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가끔 아들네 올라가서 얼굴 보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농사 지은 들기름이랑 고춧가루가 아주 잘 나왔어요. 들기름은 방앗간에서 갓 짜내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고춧가루도 태양초라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 동수가 좋아하는 파김치랑 갓김치도 담갔죠. 이거 싸들고 가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갈 채비를 단단히 했어요. 서울 간다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작년 마을 잔치 때 입으려고 읍내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산 옷이에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인데 천도 보들보들하고 색감도 알록달록하니 얼굴이 확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아끼는 옷이거든요. 바지도 국이 망가는 걸로 다려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거울을 보니까 이 정도면 서울 가서 꿀리지 않겠다 싶어서 기분 좋게 집을 나섰어요. 양손에는 들기름 병이랑 김치통이랑 반찬통이 든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요. 무겁긴 했지만 자식 입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고속버스 타고 서울 강남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 양반이 반포 아파트 단지 이름을 대니까 아주 좋은데 사신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서 우리 아들이 거기 산다고 자랑도 좀 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경비 아저씨가 누구 찾아왔냐고 묻길래 몇 동 몇 호라고 대답했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내내 거울 보면서 옷매무새도 다시 만지고 입꼬리도 올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라 미리 연락은 안 했거든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나고 잠시 뒤에 인터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영 까칠한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나다, 문 좀 열어봐라. 하고 반갑게 말했죠. 그런데 문이 바로 안 열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인터폰 화면이 다시 켜지면서 며느리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화면 속 며느리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들기름이랑 김치 좀 가져왔다. 문 좀 열어라, 무겁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삑소리가 나면서 현관문 도어록이 풀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현관 앞을 떡하니 막아서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요. 어머님,
지금 그 꼴로 오신 거예요? 며느리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내 꼴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옷이 깨끗하지 않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코를 막으면서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머님 옷에서 시골 냄새 나요. 그리고 그 꽃무늬 옷은 또 뭐예요? 진짜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네. 여기 반포예요, 어머님. 동네 창피하게 이러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경비 아저씨가 잡상인인 줄 알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잡상인이라니요. 아들 집에 온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인가요? 게다가 제가 아끼는 이 옷이 촌스럽고 창피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다. 깨끗하게 빨아입고 온 건데 왜 그러냐? 그리고 냄새라니 들기름 냄새겠지. 너희 주려고 짜온 건데 이게 싫으냐? 며느리는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현관문 밖으로 저를 밀어내듯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저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대학 동기들이랑 브런치 모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러고 들어오시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친구들이 보면 시어머니가 촌티난다고 뒤에서 욕해요. 저 그런 꼴 못 봐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친구들 온다고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말했어요. 멀리서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가라는 거냐? 김치랑 들기름만 두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손을 내젓더라고요. 아우, 싫어요. 지금 집안에 음식 냄새 배면 안 된다고요. 친구들 오면 향초 피워놓고 와인 마실 건데 김치 냄새 나면 분위기 다 깨져요.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정 주시고 싶으면 택배로 보내시던가요? 아니, 그냥 보내지 마세요. 냉장고 냄새 나서 싫으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보따리를 놓칠 뻔했죠. 이게 어떤 정성으로 만든 건데 냄새 난다고 취급을 하나요? 제가 억울해서 소리를 좀 높였어요. 야, 이호정.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집 명의자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면 뭐해요? 사는 건 우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복도 올려서 옆집에서 민원 들어와요. 교양 없이 진짜 왜 이러세요? 빨리 가세요. 친구들 올 시간 다 됐어요. 나중에 동수 씨 오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제발 좀 가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쫓아내야 할 벌레를 보는 것처럼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나 미안함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경멸과 짜증만 가득했죠.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뭐라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알았다. 내 갈 테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등 뒤에 대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머님, 엘리베이터 타실 때 다른 입주민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옷차림 때문에 말 나올까봐 겁나네요. 그러고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보따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걸 겨우 참았죠. 복도 센서 등이 꺼져서 어두컴컴해지는데 제 마음도 딱 그렇게 캄캄해지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는데 문턱도 못 넘어보고 쫓겨나다니요. 그것도 옷이 촌스럽다고 냄새난다고 쫓겨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까는 분명히 곱고 예뻐 보였던 꽃무늬 블라우스가 며느리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촌스러운가? 남들 눈에 그렇게 창피한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입은 옷이 뭐 어때서? 내 돈 주고 내가 사 입은 건데. 그리고 내가 농사 지어서 땀 냄새, 흙 냄새 나는 게 뭐 어때서? 그 덕분에 지들이 밥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현관을 나와서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날씨는 좋은데 제 속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것 같아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입주민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 할머니 옷 좀 봐. 촌스러워. 이러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고작 옷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어요. 지금 전화해봤자 며느리 편들 게 뻔했거든요. 평소에도 호정이가 예민하니까 엄마가 이해하세요 하던 놈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며느리가 나 쫓아냈다 하면 그놈이 당장 달려와서 며느리 혼내줄 위인도 아니고요. 오히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가서 분란 만들어요? 하고 짜증낼 게 눈에 선하더라고요.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다시 들고 시골로 내려가야 하나 싶으니까 앞이 캄캄했죠. 버리고 갈까 생각도 했지만 아까워서 그럴 수도 없고요. 그때 문득 아까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명의면 뭐해요? 사는 건 우리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명의는 내 거지.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그런데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 이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집 해주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 집 드나들 때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문전박대뿐이잖아요. 며느리 친구들한테 촌스러운 시어머니 보여주기 싫어서 내쫓는 그런 며느리한테 제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어요.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번쩍번쩍하고 참 좋은 동네예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들 세련되고 옷도 잘 입었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여기 물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비싼 아파트를 누가 사줬는데요. 제가 평생 허리 휘어지게 농사 짓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옷 좀 촌스럽게 입었다고 문전박대당하는 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그냥 내려가면 평생 호구 노릇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지금쯤 친구들 불러서 히히덕거리면서 시어머니 흉이나 보고 있겠죠. 촌스러운 할망구 왔다 갔다고 냄새난다고 하면서요. 그 꼴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 쪽에 있는 부동산 간판을 쳐다봤어요. 반포자이 부동산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집값이나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나 알아보자 싶었죠.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챙겨 들고 부동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중개사 아저씨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마 제 행색을 보고 집 보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혹은 며느리 말대로 잡상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쭈뼛거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제가 숨을 고르고 나서 중개사 아저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여기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러 왔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의외라는 듯이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아, 매매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죠. 파는 거요. 내가 여기 105동 1204호 주인인데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 말을 듣고 중개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지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아주 공손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배정의 사모님 되시네요. 여기 소유주 맞으시군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까 며느리한테 당한 서름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구나 싶었죠. 내 옷이 촌스러워도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며느리, 그녀는 그걸 모르고 까불었던 거죠. 중개사 아저씨가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제 앞에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요즘 여기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매물도 귀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 부부 살고 계시지 않나요? 새 놓으신 거 아니었나요?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 부부 살고 있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렇죠. 명의자 마음이죠. 그런데 아들 부부 들어와 있는데 괜찮냐? 여쭤보는 건 이사 문제 때문에요. 협의가 되어야 집을 보여주고 할 텐데요.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협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은 제일 비싸게 빨리 팔아줄 사람이나 찾아봐요. 집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구조야 다 똑같은데 뭐 볼 게 있나요? 그냥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바로 계약할 사람 있으면 연결해줘요. 중개사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러더라고요. 금매요? 아니 사모님, 지금 급하게 돈 필요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당장이라도 계약하겠다는 대기자들 줄 섰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줄을 섰다니 아주 잘 됐네 싶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반포 아파트가 내 말 한마디면 며칠 안에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중개사 아저씨한테 말했죠. 그럼 제일 빨리 돈 입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봐요. 가격은 사장님이 알아서 잘 받아주시고요. 복비는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일 처리나 깔끔하게 해줘요. 중개사 아저씨가 신이 나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등 기대고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까 며느리가 저를 벌레 보듯 보던 눈빛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나중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옷이 촌스러워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집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 옷 냄새가 싫으면 내 돈으로 산 집에서는 어떻게 사니? 더러운 시어머니가 사준 집에서 살 자격 없잖아.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 저는 믹스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달달한 커피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쓰면서도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반포 아파트가 며느리한테는 천국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부동산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까보다 훨씬 맑고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보따리를 다시 들었지만 아까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 이걸 들고 터미널로 가서 다시 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들 집에 못 들어간 건 아쉽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브런치를 먹든 와인을 마시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볼 일이니까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잡으러 큰 길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까는 오기로 씩씩하게 걸었는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긴장이 풀렸나 봐요. 손에 들린 보따리는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자고 했어요. 택시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니 기사 양반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많으시네요. 어디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제가 창밖을 내다보며 힘없이 대답했죠. 네, 저기 충청도에서 왔어요. 아들네 집에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아드님이 반가워했겠네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기사 양반의 그 말이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반가워하기는커녕 문전박대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쓴웃음만 지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참 화려하기도 하죠. 저렇게 높은 빌딩이 많고 차도 많은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은 저기 어디쯤에 있는데 내가 머물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가장 빨리 내려가는 표를 끊었어요. 버스 출발 시간까지 40분 정도 남았길래 대합실 구석 의자에 짐을 내려놓고 앉았죠. 자판기에서 율무차 한 잔을 뽑아서 손에 쥐고 있는데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니까 그제야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동수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도 명색이 엄마가 서울까지 왔다가 그냥 내려가는데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나를 문전박대했다는 걸 알면 아들이 펄쩍 뛰면서 며느리를 혼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바쁜가 싶어서 끊으려는데 달깍하고 연결이 됐어요. 주변이 시끄러운지 아들 목소리가 좀 짜증 섞인 투로 들렸어요. 엄마. 왜 전화했어요? 나 지금 업무 중이라 바쁜데. 아들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죠. 제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동수야, 나다. 바쁜데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아까 너희 집 앞에 갔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목소리 톤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네, 집 앞이라니요? 반포요? 아니, 엄마 거길 언제 갔는데요? 지금 어디예요? 아까 갔다가 지금 터미널이다. 내려가는 버스 기다리고 있어. 너희 처가 집에 친구들 왔다고 해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내려가는 길이다. 아니, 엄마. 오시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해야죠. 호정이한테는 연락했어요? 만났어요? 아들은 제가 서울에 왔다는 사실보다 며느리랑 만났는지가 더 중요한 눈치였어요.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만났다. 인터폰으로 얼굴 봤지. 근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 친구들 온다고 내 옷이 촌스러워서 창피하다고
그냥 가라더구나. 냄새난다고 가져온 김치도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지금 다시 들고 내려가는 길이다.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호정이가 그랬어요? 당장 전화해서 혼내줄게요. 하고 화를 내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긴 한숨 소리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올 때 미리 전화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호정이 걔 예민한 거 알잖아요. 오늘 친구들 모임 있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신경 곤두서 있었는데 엄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면 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했는데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타박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수야,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내가 너희 주려고 밤새 음식 장만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갔는데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쫓아냈어. 근데 너는 며느리 걱정이 먼저냐? 너의 처가 나한테 잡상인 취급을 했다니까? 아니, 엄마 정성은 알겠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냄새나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엄마 옷도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올 때는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라고요. 호정이 입장에서는 친구들 보기에 민망했을 수도 있죠. 걔 친구들이 다들 잘 사는 집 애들이라 눈이 높단 말이에요. 아들의 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 이놈은 이미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너의 처가 민망해할까봐 내가 얼른 내려가 준다. 너는 참 좋겠다. 그렇게 세련되고 깔끔한 마누라랑 살아서 내 옷에서 흙냄새, 땀냄새 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진작 옷이라도 한 벌 사주지 그랬냐? 엄마, 비꼬지 마시고요. 차비는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내려가시면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냥 오지 마세요. 호정이한테 제가 잘 말해둘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들은 끝까지 제 걱정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하는 끊어짐 소리가 제 심장에 구멍을 뚫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어요. 차비, 내가 거지인가요? 차비 몇 푼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나 봐요. 내가 그깟 돈 10만 원 받으려고 새벽밥 해먹고 올라온 줄 아냐고요. 버스가 도착해서 짐칸에 보따리를 싣고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더라고요. 저 강물은 저렇게 유유히 흐르는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아까 부동산에 집 내놓고 온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 아들 전화 받고 마음 약해져서 집안 팔겠다고 했으면 저는 정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는 3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눈을 부릅뜨고 창밖만 노려봤죠.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농사 지으며 동수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요. 동수 대학 보낼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밥 팔고 소 팔고 제 입에 들어가는 거 아껴가며 뒷바라지했죠. 서울에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죽지 말라고 서울 반포에 아파트까지 사줬어요. 제 노후 자금 탈탈 털어서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라니요. 냄새난다는 핀잔과 문전박대, 그리고 아들의 냉대뿐이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키웠다. 자식 농사 대용작이다. 입 밖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자식 농사는 망쳤으니 남은 인생 농사라도 잘 지어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골 터미널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죠. 마당에 들어서는데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더라고요. 끙끙거리며 제 다리에 매달리는 뽀삐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뽀삐야. 너는 내가 촌스러워도 좋으냐? 냄새가 나도 좋으냐? 너만도 못한 놈들이 서울에 산다. 짐을 대청마루에 툭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방에 앉아 있으려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아까웠으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가져갔던 김치통과 들기름 병을 식탁에 늘어놓았어요. 며느리가 질색하던 그 음식들이죠. 뚜껑을 여니 고소한 냄새와 매콤한 김치 향이 확 풍기는데 이 좋은 냄새를 악취 취급하다니 정말 복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밥통에서 밥을 한가득 퍼서 대접에 담았어요. 그리고 가져갔던 갓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밥 위에 척 걸쳐서 한 입 크게 먹었죠. 들기름도 밥에 듬뿍 쳐서 비볐어요. 맛만 좋네. 이 귀한 걸 안 먹겠다고? 평생 마트에서 파는 조미료 맛이나 보고 살아라. 밥을 입안 가득 넣고 씹는데 쌀알 하나하나가 씹히는 게 느껴졌어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도 좀 든든해지는 것 같았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 달력을 가져왔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내려놓고 빨간 매직을 꺼내 들었죠. 오늘 날짜에 아주 굵게 X표를 쳤어요. 이제 내 인생에 너희는 없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내일 당장이라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벨소리를 제일 크게 키워놨어요. 아들의 뻔뻔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불을 걷어찼어요. 두고 봐라. 너희가 무시하던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고추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10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끝자리가 8949인 걸 보니 어제 들렀던 그 부동산이 분명했죠.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사모님. 저 반포자이 부동산입니다.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어제 잘 내려가셨습니까? 사장님 목소리가 어찌나 들떠 있는지 수화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죠. 네, 잘 왔어요. 무슨 일이죠? 벌써 연락이 왔나요? 네, 사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귀한 물건이라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요. 어제 사모님 가시고 바로 몇 군데 연락을 돌렸는데 마침 현금을 쥐고 있는 아주 확실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이 제시하신 금액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하겠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서울 집값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죠. 하루 만에 수십억짜리 거래가 성사되다니요.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그 사람 확실한 거죠? 돈은 있대요? 확실하고 말고요. 강남에서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인데 자녀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하네요. 잔금도 사모님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치를 수 있답니다. 당장 가계약금부터 넣겠다고 난리입니다. 보통 가계약금 5천이나 1억 정도 넣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3억을 바로 쏘겠답니다. 3억이요? 제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튀어나갔어요. 가계약금으로 3억이라니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잖아요. 네, 3억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시네요. 사모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전화를 끊고 밭두렁에 앉아 기다리는데 1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입금 3억 원 박철민. 3억 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는데 손이 다 떨렸어요. 평생 땡볕 아래서 호미질에서 번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단 한 번에 통장에 찍히는 걸 보니 허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이게 서울 아파트의 위력이구나 싶었어요. 이 돈이면 시골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아들 부부는 그 깔고 앉은 돈이 자기들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사실은 다 제 피땀인데 말이에요. 가계약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 제가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돈의 2배, 즉 6억을 물어줘야 하고 매수자가 파기하면 이 3억을 제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집은 팔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내가 저질렀구나. 이제 반포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들 부부 집도 아니구나. 밭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내일 계약서 쓰자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저번에 입고 갔던 꽃무늬 블라우스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버렸죠. 대신 아주 수수하고 편한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셔츠를 꺼냈어요. 깨끗하게 다림질을 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옷으로 사람 평가하는 그런 인간들 비위 맞출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당당하게 살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짐도 없이 아주 가벼운 몸으로 갔죠. 터미널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쯤 되었어요. 부동산 약속 시간은 12시니까 시간이 꽤 남았더라고요. 터미널 옆에 있는 백화점이 문을 열 시간이 다 되었길래 구경이나 좀 할까 하고 들어갔어요. 어차피 시간 때울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백화점 1층은 화장품이랑 명품 가방 매장이 즐비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거리는 물건들을 보니 눈이 핑핑 돌더라고요. 며느리 호정이가 이런 데를 참 좋아했죠. 결혼 전에도 혼수 보러 다닐 때 백화점만 고집했으니까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허영심 덩어리였던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옷들이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더라고요. 가격표를 슬쩍 뒤집어 보니 블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 재킷 하나에 300만 원씩 하더군요. 제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시골에서 고추 농사 지어서 한 근에 몇만 원 받기도 힘든데 1000쪼가리 하나가 내 1년 생활비라니. 그런데 저쪽 매장 앞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높고 가느다란 귓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였죠.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호정아, 이거 너한테 딱인데? 설마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 호정이었어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이랑 같이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세상 참 좁다더니 여기서 마주칠 줄이야. 저는 황급히 마네킹 뒤로 몸을 숨겼어요. 들키면 골치 아파질 게 뻔하니까요. 다행히 며느리는 옷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거리를 좀 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며느리랑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야, 이거 200만 원인데 괜찮겠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친구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호정이가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깔깔 웃었어요. 아유,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가 가끔 용돈도 주시잖아. 어차피 그 노인네 돈 쓸 데도 없어.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거지 뭐. 그리고 이번에 오빠도 보너스 좀 받았어.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왔죠. 전현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내내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물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사준 집에서 살면서 내가 준 돈으로 명품 옷이나 사 입으면서 나를 냄새나는 촌년 취급하고 있었구나. 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 어제 오셨는데 문 좀 박대했다며? 진짜 그냥 가셨어? 다른 친구가 묻자 호정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라고요. 말도 마. 어제 진짜 시겁했잖아. 인터폰 화면 보는데 무슨 거짓골을 하고 서 있는 거야. 꽃무늬 몸빼 같은 거 입고 짐 보따리 들고 있는데 아우 촌티 나서 진짜.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들여보냈나 몰라. 냄새는 또 어떻고? 김치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을 하는데 그거 받았다가는 우리 집 냉장고 다 버릴 뻔했어. 진짜?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 집 명의만 어머님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이잖아. 오빠랑 내가 관리비 내고 사는데. 그리고 시골 노인네가 서울 아파트 물정 알기나 해? 그냥 가끔 용돈이나 좀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딱 질색이야. 오빠가 전화해서 다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속 편해. 호정이는 아주 신이 나서 친구들한테 카드를 흔들어 보였어요. 자,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이 옷도 계산해 주세요. 직원에게 카드를 내미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갈았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내가 긁는 그 카드값 다 내 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결국 나만 미친 노인네 취급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실컷 웃고 떠들어라. 지금 그 옷 많이 사 입어더라. 조만간 그 옷 입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 내가 믿는 그 집, 이미 계약금 3억 들어왔다. 넌 이제 끝이야.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발걸음이 아까보다 100배는 더 빨라졌죠.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소파에는 점잖게 생긴 중년 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매수자 박철민 씨라고 하더군요. 반갑습니다. 배정의 사모님 되시죠? 집을 아주 잘 관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한테도 못 받아본 대접을 생판 남한테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내놨어요. 좋은 분이 사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는 탁자에 마주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줬어요. 매매 대금은 총 5억 원. 계약금은 금일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잔액은 일주일 내로 입금한다. 잔금은 한 달 뒤인 10월 30일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아들 김동수를 퇴거시키기로 한다. 만약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매매 대금의 20%를 배상한다. 매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이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사 문제는 합의가 된 건가요? 혹시 나중에 안 나간다고 버티시면 곤란한데요. 저는 입주 날짜가 중요해서요. 제가 펜을 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집 제 명이고 제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처리할 겁니다. 만약 그 날짜까지 안 비워주면 제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라도 드러내서 비워드릴 테니까 선생님은 안심하고 잔금 준비만 하세요. 제 확신에 찬 태도에 매수자도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만 믿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긁던 카드 영수증보다 이 계약서 한 장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통장을 확인하니 가계약금 3억이 찍혀 있는 게 다시 보였어요. 현실감이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계약하고 내려오는 길에 서울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서류 하나를 작성했어요. 바로 퇴거 요청 및 매매 통보서였죠. 흔히 말하는 내용 증명이에요. 변호사 도움을 받을까 하다가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써주더라고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아주 살벌하게 법적으로 무섭게 써달라고요. 수신인 김동수, 발신인 배정혜, 내용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해당 부동산은 2025년 9월 25일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잔금 지급일인 2025년 10월 25일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청구될 것임을 통보합니다. 문장이 아주 서늘하더라고요. 아들이라는 다정한 호칭은 한마디도 없고 귀하라고 적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집주인과 불법 점거자일 뿐이다. 법무사가 이걸 등기로 보내면 오늘쯤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밭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어요. 택배기사가 보통 오후 2시쯤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쯤이면 벨을 누르겠구나.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직접 받을 거고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지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폭탄은 이미 던져졌으니까요. 오후 4시쯤 되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떴죠. 안 받았어요. 벨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다시 울리고 또 울리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요란한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만 봤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던 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꼴이 우습기도 했죠.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가 쏟아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집을 팔았다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호정이 지금 놀라서 청심환 먹고 누웠어요. 엄마, 우리 전세금도 없잖아요. 나가라니요.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문자를 읽으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청심환? 비싼 거 처먹었네.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값이나 걱정해라 이것들아. 호미로 흙을 파내며 아주 신나게 일을 했죠. 해가 질 무렵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휴대폰을 안 받으니 집으로 전화를 건 거죠. 코드를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통화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왜 휴대폰 안 받아요?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반일하느라 못 봤다. 왜 그리 호들갑이냐?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숨을 헐떡였어요. 호들갑이라니요. 지금 집에 법원 등기 같은 게 왔는데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진짜 치매 온 거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아요, 갑자기? 치매 아니다. 정신 아주 멀쩡하다. 거기 적힌 그대로다. 집 팔았다. 계약금 3억 이미 받았고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너희 한 달 안에 방 빼라. 3억이요? 계약금을 3억이나 받았다고요? 아들은 액수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아주 확실한 계약이다. 내가 파기하면 6억 물어줘야 해. 내 전 재산 팔아도 6억 못 갚는 거 알지? 그러니까 무조건 진행한다. 아니 엄마, 우리 보고 어디 가라고요? 그리고 상의도 없이 집을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전세금도 없잖아요. 엄마가 해준 집이라고 해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아들이 울먹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백화점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너희 사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해야 하냐? 그리고 상해? 너희는 나 문전 박대할 때 상의했냐? 내 옷이 더럽다고 쫓아낼 때는 상의하고 쫓아냈냐? 제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호정이가 실수한 거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집값이 얼만데 그걸 맘대로 팔아요? 4명의 집 내가 파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그리고 실수? 백화점에서 친구들 불러다 놓고 시어머니 냄새나서 쫓아냈다. 그 돈 다 우리 거다 하면서 떠드는 것도 실수냐? 내가 서울 가서 다 보고 들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네, 백화점이요? 엄마가 거길 갔었다고요?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전화를 뺏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며느리랑 아들을 쫓아내요? 이거 법적으로 무효인 거 아시죠? 저희 점유권 있어요. 못 나가요. 역시 며느리는 다르더라고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법 따지며 대드는 꼴이라니. 점유권? 그래, 법 좋아하니까 법대로 해보자.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매매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퇴거 불응하면 너희한테 손해배상 청구 다 들어간다더라. 매수자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위약금 물어낼 돈은 있니? 너희 그 명품 가방 다 팔아도 안 될걸? 제가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옷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집을 팔아요?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노망 타령이네요. 그래, 나 노망 나서 돈이 좀 필요하다. 실버타운 가서 편하게 살려고 집 판 거다. 너희한테 얹혀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꿈 깨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난 계약금 3억 받아서 다 써버릴 거다.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짐 쌀 준비나 해라. 끊는다. 저는 며느리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선을 아예 뽑아버렸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가는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다음날 새벽 밖이 시끌시끌해서 잠에서 깼어요. 마당에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밤새 달려 내려온 게 분명했죠.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엄마. 아들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며느리는 창문 쪽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해요. 어머님. 저는 꼼짝도 안 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지쳤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동수 씨 어떻게? 어머님 진짜 단단히 삐지셨나 봐. 안에 계신 거 확실해? 차 있으니까 계시겠지.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기다려보자. 둘이서 마루에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서 TV를 켰어요. 볼륨을 아주 크게 높였죠. 전국 노래자랑 재방송이 하고 있더라고요. 빰빠빠 빰빠 전국 노래자랑. 신나는 음악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밖에서 며느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어머님 안에 계시잖아. 문 좀 열라고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믹스커피를 탔어요.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TV를 보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아들 부부가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제 성 안에서 왕처럼 편안했어요. 한참 뒤에 아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호정이가 무릎 꿇고 빈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집 팔면 우리 진짜 갈 데 없어요. 전세 구할 돈도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갈 데가 없으면 시골 와서 농사나 짓든가. 아, 참. 너희 냄새나서 시골 싫어하지? 그럼 서울역 가서 노숙이라도 해라. 거긴 냄새 좀 나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나 지금 경찰 부를까 생각 중이니까 주거침입으로 잡혀가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제 섯을 펄언 고함에 밖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타박타박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니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르릉하고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깟 사과 몇 마디로 퉁치려고? 어림없지. 달력을 보니 이사 날짜까지 딱 28일 남았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게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어요. 내가 배 좁아가며 키운 자식을 내 손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게 어미로서 왜 안 쓰리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저 아이들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빨간 매직 뚜껑을 닫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한 달은 저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걸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지난 세월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던 서름을 털어내고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겠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골 밤 공기가 차가우면서도 머리를 맑게 해주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총총한데 저 별들처럼 내 남은 인생도 좀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 흔들리지 말자, 마음 약해지지 말자. 수십 번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제 전화기는 아주 불이 났어요. 아들 부부가 시골집 대문 앞에서 쫓겨난 뒤로 며느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모양이에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동생 정순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산 사는 정순이는 성격이 불같아서 평소에도 목소리가 큰데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동수네 집을 팔았다며? 방금 동수가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라. 언니 혹시 어디 아파? 갑자기 왜 그래? 제가 호미를 내려놓고 밭두렁에 앉아 땀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죠. 정순아,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아서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다. 동수 그놈이 뭐라고 하더냐? 지 어미가 노망나서 멀쩡한 집 팔아먹는다고 하더냐? 아니, 노망이라기보다는 언니가 갑자기 집을 팔아서 당장 갈 데가 없다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고 제발 이모가 언니 좀 말려달라고 하더라. 며느리도 옆에서 훌쩍거리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애들이 오죽 급하면 나한테까지 전화했겠어.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의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지긋지긋했으니까요. 불쌍해? 너무해? 정순아, 너 저번에 내가 서울 올라갔다 온 거 알지? 그때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냄새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했다. 내 옷이 촌스럽다고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고 그냥 가라더구나. 그래서 나 문턱도 못 밟아보고 터미널에서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정순이가 숨을 헉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진짜야? 호정이가 그랬어? 아니, 걔는 명절 때 보면 싹싹하게 잘하는 척하더니 뒤에서 그런 짓을 했어?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며칠 전에 서울 백화점에 갔다가 걔가 친구들한테 떠드는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시어머니 냄새나서 쫓아냈다고, 시어머니 돈은 어차피 다 자기들 거라고 하하호호 웃더구나. 그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벌레 취급하고 내 돈만 탐내는 것들을 그냥 둬야 해? 정순이 목소리가 금세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이 원래 한번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와, 진짜 못돼 먹은 년이네 그거. 언닌 잘했다. 아주 잘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 사정도 모르고 동수 편들었네. 그놈의 시키는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대? 에라이 못난 놈. 언니 절대 봐주지 마. 싹 다 쫓아내버려. 그래,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다. 그러니까 너도 혹시 동수한테 전화 오면 내 핑계 대지 말고 딱 잘라라. 내가 중간에서 마음 약해져서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걱정 마.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게. 감히 우리 언니를 무시해? 내가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줘야겠네. 언니 힘내. 내가 이번엔 무조건 언니 편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내 동생도 사정을 알고 나니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날 저녁에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사돈한테 전화가 왔어요. 번호가 뜨길래 안 받을까 하다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나 보자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아이고 사부인. 저 호정이 엄마예요. 잘 지내셨죠? 목소리가 아주 교양 있는 척 부드럽게 들려오는데 그 속에 가시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문자 한 통 보내던 양반이 이럴 때만 전화를 하네요. 네, 잘 지냅니다. 사돈도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기는요. 사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집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아이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상의도 없이 그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사돈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따지기 시작했어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내용은 저를 나무라는 투였죠. 사돈, 상이라니요. 내 집 내가 파는데 사돈 허락이라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날벼락은 제가 맞았죠. 사돈 따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어요? 아니, 뭐 애가 철이 없어서 말실수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했다면서요? 젊은 애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거니 사부인이 이해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집을 파시면 어떡해요. 우리 호정이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말실수? 이해? 사돈의 태도를 보니 며느리가 왜 그렇게 컸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자기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남의 부모 귀한 줄은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사돈, 말실수가 아니라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는 잡상인 취급받고 문전박대당했어요. 그리고 임신 준비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친구들한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 돈 다 자기들 거라고 미리 당겨 쓴다고요. 그런 정신머리 가진 애한테 내 재산 물려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도 딸 교육 잘못시킨 거 반성하시고 딸내 부부 거둘 준비나 하세요. 거기 방 빼면 갈 데 없을 테니까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호정이가 그래도 귀한 집 딸인데 그리고 집을 팔면 당장 애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요? 사부인이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귀한 집 딸이면 귀하게 데려가서 키우세요. 남의 집 귀한 돈 빨아먹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으라고요? 저는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끊습니다. 저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속은 아주 시원했죠. 이제 사돈 때까지 알게 됐으니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쥐잡듯이 잡힐 거예요. 자기 말실수 때문에 수십억짜리 집이 날아갔으니 친정 부모 볼 면목도 없겠죠. 며칠 뒤 서울에서 법무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아드님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계약금 배액 배상할 테니 계약 파기해 달라고 했다가 또 돈이 없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네요. 그리고 매수자 측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사 날짜 확정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날짜를 다 잡아놔서 하루라도 밀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 짐 뺄 기미가 안 보이나요? 네, 관리실에 알아보니 이사 예약 같은 건 아직 안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도 없고요. 아마 사모님이 마음 돌리실 거라고 믿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냥 겁만 주고 말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오산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못 받고 와야겠네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이사 기한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직도 설마 하며 버티고 있는 놈들에게 제가 직접 가서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는 혼자 안 가고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 집을 중개한 부동산 사장님이죠. 객관적인 제3자가 있어야 며느리가 딴소리를 못할 테니까요. 주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어요.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아드님이 며칠 전에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매매 계약 진짜냐고 무효로 돌릴 수 없냐고 따지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던데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계약금 3억 들어왔고 위약금 6억 물어내면 파기해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돌아가던데요. 6억은커녕 당장 전세금도 없어 보입디다. 당연히 없죠. 며느리가
백화점 VIP라는데 돈이 모였겠어요? 맨날 명품 사느라 바빴을 텐데. 사장님, 지금 저랑 같이 그 집 좀 가주세요. 집 상태 점검도 하고 매수자 핑계 대면서 확실하게 압박 좀 해야겠어요. 그럼요, 가시죠. 제가 옆에서 바람 좀 잡겠습니다. 집 파손된 거 있나 꼼꼼히 보고요. 우리는 사장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익숙한 정문, 익숙한 현관.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바꿨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아들이 엄마 생일로 해놨다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게으른 것들이라 안 바꿨을 가능성이 컸어요.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시나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지 안 보였고요. 며느리는 문 여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부동산 사장님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안 바꿨나?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어요. 집안 꼴은 아주 가관이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에는 택배 상자와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쇼핑백들도 보이고요. 냄새난다고 저를 타박하더니 정작 자기네 집 꼴은 돼지우리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구두 신은 채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제 눈치를 보며 신발 신고 따라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오긴, 내 집 내가 들어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분은 부동산 사장님이다. 집 상태 점검하러 왔다. 너희가 집을 하도 험하게 쓰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야겠다. 집 상태요? 아니, 그래도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주거 침입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이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아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본체만 채하고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벽지랑 바닥 좀 봐주세요. 어디 찍힌 데 없는지, 곰팡이 핀 데 없는지 꼼꼼하게요. 나중에 원상복구 비용 다 청구해야 하니까요. 사장님은 전문가답게 줄자를 꺼내 들고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어요. 여기 마루가 좀 많이 찍혔네요. 무거운 걸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이것도 변상하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베란다 쪽에 결로가 좀 있는데 환기를 전혀 안 하셨나 봅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쫓아내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파신 거예요? 제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쫓아내다니.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라는 건데 그게 왜 쫓아내는 거냐? 그리고 너희 이사갈 집은 구했냐? 3주 남았다.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길바닥행 확정이다. 며느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 문 안 열어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그거 사과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네. 그러면 집 파는 거 취소하실 거예요? 무릎? 꿇어봐라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제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무릎을 꿇지는 못하는 꼴을 보니 기가 찼어요. 못하겠지? 너 같은 애가 진심으로 반성할 리가 없지.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냐?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다고
이미 팔린 집이 돌아오진 않는다. 너희가 백화점에서 내 욕하며 낄낄거릴 때 이미 버스는 떠났다. 위약금 6억 가져오면 생각해보마.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 온 전화 같았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끄더라고요. 왜 안 받냐? 또 내 욕하려고?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쳐들어왔다고 전화하지 그러냐? 제가 비꼬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대충 견적 나오죠? 보증금이 없으니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너희 물건이라도 압류해서 원상복구 비용 받아내야겠네요. 사진 다 찍어두세요. 사장님은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었어요. 며느리가 찍지 마세요. 우리 사생활이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죠. 사생활? 남의 집 공짜로 살면서 사생활 타령은. 꼬우면 나가라. 당장이라도.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호정이 교육 잘 시킬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집 팔면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동수야. 손주? 며느리가 그러더라. 임신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근데 너희 그 상태로 애 낳으면 그 애는 무슨 죄냐? 내가 처자식 건사할 능력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엄마 등골 그만 빼먹고 반지하를 가든 월세를 가든 너의 능력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어른이다. 난 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덧붙였죠. 아, 그리고 너희 짐 쌀 때 내가 사준 가전제품은 가져가지 마라. 그거 옵션으로 매수자한테 넘기기로 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내가 사준 거지. 너희가 산 건 옷이랑 잡동사니 뿐이지. 그것만 챙겨서 나가라. 네. 그게 무슨. 가전제품도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사장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단력이 장군감이시네요. 저렇게까지 해야 정신 차리죠. 아직 멀었어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사장님도 끝까지 잘 챙겨주세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속에 묵직했던 돌덩이가 하나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아들의 집도 나의 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정리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죠. 서울을 다녀온 후 저는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밭일도 슬슬 줄이고 집안 정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저도 이제 이 시골집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실버타운 입주 상담도 받아보고 짐을 줄이기 위해 안 쓰는 물건들은 다 태우거나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를 만났어요. 영숙이는 서울 살다가 남편 은퇴하고 내려온 친구인데 서울 소식통이 아주 밝은 친구였죠. 어머, 정혜야. 오랜만이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숙아. 나야 뭐 항상 좋지. 너는 잘 지내고? 우리는 근처 다방에 들어가서 쌍화차 한 잔씩 시켜놓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눈치를 슬슬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혜야, 근데 너 며느리 얘기 들었어? 며느리? 호정이? 왜 무슨 소문이라도 났어?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서울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너희 며느리 얘기가 나오더라고. 너희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들 쫓아내려고 한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다던데? 저는 쌍화차를 마시려다 뿜을 뻔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치매 타령을 동네방네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짓은 쏙 빼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니. 뭐, 치매? 내가? 응. 너희 며느리가 울면서 그랬대.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멀쩡한 집을 판다고 난리를 친다고, 자기가 효부라서 참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너 욕하고 며느리 불쌍하다고 난리 났대.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효부? 시어머니 문전박대하고 백화점에서 뒷담화 까는 게 효부면 팥쥐 엄마는 천사겠네요. 영수가 그년이 아주 소설을 쓰고 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저는 영숙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놨어요. 촌스러운 옷 입고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일,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난 일, 백화점에서 자기들끼리 내 돈 가지고 히히덕거린 일까지요. 영숙이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머머를 연발했죠. 와, 진짜 대박이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냐?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천사표인 척 연기를 했다고? 정혜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서울 친구들한테 싹 다 퍼뜨려 줄게. 그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집 팔고 내보내는 중이다. 3주 뒤면 쫓겨날 거다. 아유, 속 시원하다. 야, 내가 당장 단톡방에 올릴게. 너희 며느리 대학 동창 중에 내 조카 친구도 있거든. 건너면 다 아는 사이야. 그년 사교계에서 매장당하게 해줄게. 내가 이 바닥 마당발인 거 알지? 영숙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타닥타닥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정보력이라는 게 국정원 저리 가라잖아요. 삽시간에 퍼질 게 분명했죠. 자, 다 보냈다. 이제 반응 올 거야. 너희 며느리 아마 전화통 불날걸?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호정이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나 봐요. 다들 호정이 보고 사기꾼이니 페르나니 하면서 연락 끊겠다고 한대요. 엄마가 소문내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소문을 내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그리고 올 시간이 있으면 이삿짐이나 싸라. 이제 2주 남았다. 며느리는 아마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쌓아 올린 가식적인 이미지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친구들한테 동정표 얻으려다가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된 거죠. 다음 날 저는 실버타운 계약을 확정하러 갔어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주 시설 좋은 곳이었죠. 입주 보증금이 꽤 비쌌지만 반포 아파트 판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상담실장이 저를 안내해주면서 시설을 보여주는데 호텔이 따로 없더라고요. 사모님,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저기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식사는 호텔 셰프가 영양식단으로 몇 끼 제공하고요. 청소랑 빨래도 다 해드립니다. 병원도 연계되어 있어서 언제든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숲, 그리고 활기차 보이는 또래 노인분들. 제가 꿈꾸던 노후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동안 아들 집 해주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쭈그리고 살았던 지난날이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내가 왜 진작 내 돈 쓰고 살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어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입주는 다음 달 초로 하죠. 네, 사모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기 오시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반포 사는 아들의 촌스러운 시골 엄마가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에 사는 우아한 독신녀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매장에 들렀어요. 면허는 있었지만 장롱 면허라 운전은 안 했었는데 이참에 차도 하나 뽑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실버타운 가려면 차 한 대는 있어야 편하니까요. 어서 오세요. 어떤 차를 찾으십니까? 젊은 딜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매장 한가운데 전시된 반짝거리는 흰색 SUV를 가리켰어요. 제일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 줘요. 옵션도 다 넣고요. 아, 제네시스 GV80 보시는군요. 사모님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운전은 직접 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할 겁니다. 연수 좀 받으면 되죠 뭐. 일시불로 계산할 테니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일시불.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짜릿하던지. 아들 부부는 전세금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는 억대차를 일시불로 사는 기분이라니.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건가 봐요. 통장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안 받고 끊어버렸죠. 그러자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폐륜하라고 욕해요. 모임도 다 강퇴당했어요. 제발 소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갈 돈이 정말 없어요. 전세금 5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 쓸게요. 제발이요. 5천만 원? 차라리 지나가는 개한테 소고기를 사주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너희가 뿌린 씨앗이다. 5천만 원? 꿈도 꾸지 마라. 정돈이 없으면 내가 입던 명품 옷, 가방 다 당근마켓에 팔아라. 그거 팔면 월세 보증금은 나올 거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사 나가는 날 검사하러 갈 테니 그때 보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아주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며느리의 눈물 젖은 문자보다 저 노을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저 노을처럼 화려하게 타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새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시골집 정리를 거의 마쳤어요. 짐을 다 싸놓고 정들었던 동네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도 했죠. 정희야, 진짜 가는겨? 아이고 서운해서 어째. 가끔 놀러 올게. 서울 가서도 연락하고 지내자.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랑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데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자식 뒷바라지 다 끝내고 떵떵거리며 실버타운 간다고 하니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켜 세워줬어요. 한편 서울 상황은 아수라장인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사모님, 아드님이 어제 부동산 와서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이사 날짜 좀 미뤄달라고요. 갈 집을 아직 못 구했다면서요. 근데 매수자분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셨어요. 인테리어 공사 일정 다 잡아놔서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매수자분 성격이 아주 칼 같으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은 구했대요. 저기 서울 외곽 쪽으로 아주 오래된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진 돈이 없으니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교통도 불편하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낡은 집으로 간다나 봐요. 며느리가 복비 아깝다고 직거래 알아본다고 돌아다닌다는데 표정이 아주 죽상이더군요. 그리고 차도 팔았대요. 리스료 밀려서 압류당하기 전에
중고차 딜러한테 넘겼다나 봐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 반포자이랑은 천지 차이겠죠. 하지만 그게 그들 분수에 맞는 집이었어요. 차도 팔았다니 이제 뚜벅이 신세가 되겠네요. 디데이 3일 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 쉬었더라고요. 엄마, 왜 아직도 짐 안 쌌냐? 싸고 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호정이는 매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요. 우울증?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먹고 살 걱정해봐라. 우울할 틈이 있나? 너 직장은 잘 다니냐? 집 문제 때문에 회사 일 소홀히 하다가 잘리면 진짜 답 없다. 이사 가면 지하철 타고 다녀야 할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라.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 죽겠어요. 맨날 조퇴하고 집 알아보러 다니느라요.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사 비용이랑 복비라도 좀 보태주세요. 우리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카드값 갚느라 다 썼단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어서 용달차 불렀어요. 카드가? 그 백화점 쇼핑한 거 말이냐? 내 마누라가 긁은 카드값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능력 없으면 마누라를 단속했어야지. 한 푼도 못 준다. 정급하면 사채라도 쓰든가. 아니면 며느리 보고 나가서 설거지 알바라도 하라고 해라. 엄마, 소리 지르지 마라. 나 지금 바쁘다. 새 차 나와서 시승하러 가야 하거든.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새로 뽑은 제네시스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번쩍거리는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죠. 차창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라디오에서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들의 절규 따위는 엔진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를 몰고 근처 바닷가로 갔어요. 혼자 회 한 접시 시켜놓고 소주 한 잔을 기울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지난 날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 배정혜의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이사 전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였죠.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놓고 푹 잤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쫓겨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줘야 하니까요. 디데이 아침. 날씨가 아주 쾌청했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저는 호텔 조식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제일 아끼는 정장 입원에 백화점에서 새로 산 비싼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선글라스까지 꼈죠. 새 차를 몰고 반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이미 낡은 용달 트럭 한 대가 와 있더라고요. 사다리차가 12층 베란다에 걸쳐져 있고 짐이 하나둘 내려오고 있었어요. 포장 이사가 아니라 일반 이사를 불렀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인부 쓸 돈도 아까웠나 봐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관 쪽으로 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추리닝 차림이었고 머리는 질끈 묶었어요. 아들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고 수염도 깎지 않아 꾀죄죄했죠. 둘 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짜증난 얼굴로 짐만 옮기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이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집골이 말이 아니구나. 다 쌌냐? 네, 거의 다. 근데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우리 진짜 오늘 나가면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구한 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도 안 되어 있는데. 수리? 남의 집 살면서 호강했지. 이제 현실을 좀 배워라. 며느리는 어디 갔냐?
인사도 안 하네. 제가 고개를 까딱거리자 며느리가 저기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피했어요.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초라해 보였죠.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는데 손톱에 칠했던 네일아트가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잘 가라. 아, 그리고 너 입고 있는 그 추리닝, 그것도 백화점에서 산 거냐? 꽤 비싸 보이네. 그거 팔면 오늘 저녁 짜장면 값은 나오겠다. 며느리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지 마라. 재수 없다. 이제 와서 우는 신용해봤자 늦었다. 그리고 너희 그동안 관리비 밀린 거 있더라. 관리실 가서 정산 다 하고 가라. 보증금 없으니까 너희 생돈으로 내야 할 거다. 내가 확인해 보니 3개월치 밀렸더라. 저는 관리실까지 따라가서 미납 관리비 정산하는 것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몇십만 원 나오니까 아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한도 초과 나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꼴이라니. 마지막 짐이 트럭에 실리고 아들 부부가 택시를 잡으러 가는 걸 봤어요. 차도 없으니까요. 트럭이 먼저 출발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 올라타는데 며느리가 창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원망인지 후회인지 모를 눈빛이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선글라스를 고쳤었죠. 택시가 단지를 빠져나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매수자 박철민 씨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은 저희가 깨끗하게 수리해서 잘 쓰겠습니다. 가전제품 옵션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네, 잘 부탁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집이니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매수자와 악수를 하고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반포 아파트와의 인연도, 호구 같았던 시어머니 인생도요. 저는 제네시스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저를 감쌌죠. 내비게이션에 실버타운을 찍었어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아들 부부는 지금쯤 좁은 택시 안에서 서로 탓하며 싸우고 있겠죠.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현실은 더 냉혹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내일 호텔 같은 실버타운에서 우아하게 조식을 먹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나왔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서울 바람을 맞으며 엑셀을 밟았어요. 오늘따라 바람 맛이 참 달더라고요. 룸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한번 쳐다보고는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내 인생은 이제 직진이니까요. 이사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 인생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죠. 저는 지금 용인 실버타운의 테라스에 앉아서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있어요. 여기는 공기도 맑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려서 잠을 깨는데 눈을 뜨면 호텔 같은 방이 저를 반겨줘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식당으로 내려가요. 호텔 셰프가 차려주는 전복죽이나 서양식 조식 중에 골라 먹는데 설거지 걱정 안 하고 남이 차려주는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밥 먹고 나면 오전에는 수영 강습을 받아요.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관절도 안 아프고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서예 교실도 가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카페테리아에서 수다도 떨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점잖고 교양 있어서 대화가 참 즐거워요. 누구 하나 자식 자랑 안 하고 며느리 흉도 안 봐요. 다들 자기 인생 즐기느라 바쁘거든요. 반면에 아들 부부가 이사간 서울 외곽 동네의 상황은
아주 볼만하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전해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뒤처리가 궁금해서 아는 중개사 통해서 슬쩍 알아봤대요. 아들 부부가 들어간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주 낡은 주택이래요. 돈이 없으니 보증금이 제일 싼 곳을 찾느라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을 구했나 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라 짐 올릴 때부터 사다리차 비용 아끼려고 낑낑대다가 아들이 허리를 삐끗했다더군요. 차도 못 올라가는 좁은 골목이라 트럭이 멀리 서서 짐을 날라야 했대요. 이사 첫날 밤부터 사단이 났대요. 며느리 호정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는데 손가락만한 돈벌레가 나왔다나요. 워낙 집이 낡아서 틈새로 벌레가 들어오는 거죠.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오빠, 이거 잡아줘. 나 못 살아. 하고 소리쳤는데 아들도 벌레를 무서워해서 둘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떨었답니다. 게다가 그 집이 방음이 전혀 안 된대요. 옆집에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는데 밤마다 옆집 부부 싸움하는 소리,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울린다네요. 조용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며느리 귀가 나만하질 않겠죠. 며느리가 참다 못해 옆집에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따졌는데 옆집 할머니가 여태껏 다들 이렇게 살았는데 웬 유난이냐며 문전박대했다더군요. 아들 동수의 출근길도 지옥이 됐어요. 예전에는 자차로 편하게 출근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파른 언덕길을 20분이나 걸어 내려와야 한대요. 거기서 10,000원 버스 타고 또 지하철 갈아타고 1시간 반 넘게 걸려서 회사 가려니 죽을 맛이겠죠. 게다가 요즘 가을 비가 자주 오는데 우산 쓰고 그 언덕길 오르내리느라 구두가 다 젖고 흙탕물 튀겨서 회사 도착하면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해요. 며칠 전에는 지각해서 부장한테 심할서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죽어가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다 갈라져서 노인네 목소리 같더라고요. 그래, 새집 생활은 할만하냐? 공기는 좀 어떠냐? 거긴 산 밑이라 공기는 좋겠구나. 엄마 진짜 죽겠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수도 녹물 나오고 보일러도 자꾸 고장나요. 호정이는 피부 뒤집어져서 약 바르고 있고 저는 허리 삐끗해서 걷지도 못해요. 제발요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보증금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평지 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도와줘? 내가 왜? 너희가 선택한 길 아니냐.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리고 녹물? 너희가 나한테 흙냄새 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피눈물이 났다. 녹물은 필터 끼우면 되지만 사람 마음에 박힌 못은 안 빠진다. 그냥 견뎌라. 엄마, 우리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엄마 계신 곳으로 갈게요. 주소가 어디예요? 아들이 주소를 묻길래 제가 피식 웃었어요. 여기까지 찾아올 차비나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 어디 한번 와봐라 싶어서 알려줬죠. 올 테면 와봐라. 근데 오기 힘들 거다.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가 진짜로 찾아왔어요. 렌터카를 빌릴 돈도 없었는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물어물어 왔더라고요.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몰골을 보니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아들은 양복 대신 무릎 나온 낡은 청바지를 입었고 며느리는 명품 옷 대신 보풀이 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구김이 잔뜩 가 있더라고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롤케이크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정문 통과도 못했어요. 여기 보안이 아주 철저하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복 입은 보안 요원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저기 여기 입주민 배정의 씨 아들인데요.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입주민 면회는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그럼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아들이 엄마 보러 왔다는데 왜 막아요? 전화 좀 해봐요. 안에 계신다니까요.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여기서는 고성방가 금지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입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폰으로 보안실에 연락을 했어요. CCTV로 그 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보안팀장님, 저 배정혜인데요. 그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세요. 저는 잡상인 만날 생각 없습니다. 보안팀장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아들 부부에게 전했어요. 배정혜 회원님께서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하십니다. 잡상인 취급받으시기 전에 돌아가시죠. 잡상인이요? 엄마가 우릴 잡상인이라고 했다고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며느리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실버타운의 화려한 조경과 고급스러운 건물을 보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반포 아파트보다 더 좋아 보였겠죠. 오빠, 저기 봐, 저기 수영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어. 어머님 진짜 돈 많으신가 봐. 며느리의 혼잣말이 CCTV 마이크를 통해 제 방까지 들렸어요. 돈 많지, 아주 많지. 근데 그 돈은 이제 너희를 위해 쓰일 일이 단 1원도 없단다. 저는 커튼을 치고 안마의자에 누웠어요. 전신을 두드려주는 기계의 진동을 느끼며 생각했죠. 아들 부부가 땡볕 아래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든 말든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낮잠이나 자야겠다고요.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라니까요. 실버타운 생활이 한 달쯤 되었을 때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갔었거든요. 강의 듣고 나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죠. 제가 이번에 집한 돈으로 백화점 등급도 제일 높은 걸로 올렸거든요. 예전에는 며느리 카드로 긁어서 며느리가 VIP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었죠.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는데 입구 쪽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기 회원이었다니까요. 기록 조회해 보세요. 이호정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 호정이가 직원하고 신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머리는 염색을 안 해서 뿌리가 검게 올라와 있었고 옷은 예전 거지만 유행이 지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낡아 보였죠. 손님, 죄송하지만 현재 등급으로는 라운지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 지난 3개월간 구매 실적이 없으셔서 등급이 강등되셨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자 며느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마인데 잠깐 쉬러 온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내가 지금은 좀 사정이 있어서 안 샀지만